여야 정치권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연일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추석 연휴로 돌입한 여야는 이번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인데요.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아마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이 남북 정상회담인데 네. 어제부터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어떻습니까? 회담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합니다. 예, 오늘도 그 질문으로 맞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뭐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 그러니까 남북과의 사이의 문제에서 어쨌든 전쟁 위험이 많이 사라지게 됐다. 사실상으로 그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쨌든 매일 그 북한이라는 존재, 전쟁 위험을 상존하는 국가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해소하게 됐다. 그리고 북미 간의 관계에 보면 굉장히 지금 어긋나 있었습니다.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회담 재개의 문제가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다른 측면을 보자면요.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6일 날 베를린 선언에서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굉장히 지난 어쨌든 전쟁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문제 해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그리고 남북 간에 한반도 어쨌든 경제 지도를 그려서 번영을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갑자기 지금 전쟁할 것 같은데 뜬금없는 소리 아니냐 이래 됐는데 지금 보면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대로. 이런 저는 이제 너무 과도한 평가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어떤 주도적으로 결정한 게 저는 한 100년도 넘었다고 봐요. 강화도 조약이 한 140년 정도 됐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은 우리 역사를 우리 스스로 결정한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분단과 해방과 어떤 분단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어떤 한반도의 운명이 강대국들에서 많이 결정이 됐는데 이제야 저는 좀 우리 스스로 남북 간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들을 우리가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를 잡았다. 저는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평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이번 정상회담 목적이 단순히 남북 간의 긴장 완화가 아니고요. 남북 간의 교류 경제 협력이 아니라 실제로 비핵화를 전제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우리가 머리에 이고서는 평화든 번영이든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도 없고요. 또 우리가 안보상으로 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북한 핵무기를 용납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고 또 대통령도 이 비핵화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협상하는 걸 보면 꼭 우리는 무슨 중간에서 이렇게 중매자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남북 간에서. 근데 지금 이제 결론은 사실 우리가 오늘 뭐 야당에서는 굉장히 이거 좀 비판적인 성과가 없다고 얘기해놓고 있습니다만 9월 25일 날 미국 시간으로 9월 25일 날 유엔에서 트럼프 연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트럼프가 굉장히 군사적 압도 전략을 과시하는 그런 격한 연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보도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가 뭔가 다른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니면은 우리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쪽 대표단에서도 북한에서 이 선언문에 담지 않은 그런 구두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무엇인지가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야지만이 최종적으로 볼 텐데 일단은 서면상으로는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겁니다. 예컨대 지금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이 약속한 것은 선 비핵화 조치 일부 20% 뭐냐면은 자 협상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핵무기가 몇 개량을 혹은 핵물질 가공을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을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야 그걸 사겠다는 거거든요.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은 이번에도 그 리스트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굳이 비유하자면은 말이 몇 마리냐 묻고 있는데 지금 마국간을 그냥 우리 일방적으로 부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혹평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검증 가능하게 또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구두 합의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김정은이 2021년 1월 트럼프 1기 임기입니다. 임기 내에 비핵화를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이행할지 이제 일단 말을 하나 단서를 하나 끌어내는 셈이고 또 하나 그 지금 저 비핵화에 대해서 평양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을 상대로 남과 북이 핵 없는 핵무기 없나를 만들겠다고 사실 북한의 선전 입장에서 보자면 좀 당혹스러울 겁니다. 북한은 핵을 전제로 한 평화를 지금 자기들 변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걸 남한 대통령이 이제 핵무기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난 이건 상당히 좀 주목할 부분이 보는데 중요한 것은 핵 없는 핵무기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전망이 나와야지만이 그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한편은 신뢰를 하되
또 꿈을 이야기하고 상당히 얼마나 꿈 같은 장면이었습니까? 백두산도 올라가고 다들 꿈꾸는 장면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실이 있는 것이고 또 신뢰와 함께 또 검증도 해야 되거든요.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검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 지금. 그런데 우리가 군사적 긴장 완화를 명분으로 우리 쪽 방어 태세를 너무 주고 다니냐는 걱정, 또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협력이 너무 앞서간 이야기를 많이 한 거 아닌가라는 또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결국 얼마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남북 정상 간에 또 트럼프와 북한 간에 얼마나 많이 지금 논의가 진전되어 있느냐를 봐야지만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가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비핵화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아마 이번에 남북미 그리고 그 3자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비핵화 문제는 결국 북미 간에 해결할 문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도 사전 사후 몇 번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메시지든 서신을 보내서 뭔가 하겠다, 비핵화 의지를 보였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귀경이죠. 귀경 나중에 국민 보고 연설을 하시면서 별다른 메시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만약에 남북 간에 어쨌든 해결해 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한 역할이 없어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저는 어떤 역할을 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 물론 당연히 이제 비핵화 부분이 중요한데요. 근데 비핵화만큼 저희 중요한 게 지금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양 시민들 앞에서 직접 비핵화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백두산에 올라가서 그 남북 정상이 어쨌든 같이 봤다는 모습은 전 세계에 저는 남북이 더 이상 이제 어쨌든 전쟁을 하지 않는다. 적대국 지금은 당연히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쟁 가능성은 상각히 줄어들었다. 이걸 전 세계에 보여준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의미가 크다. 비핵화 문제는 저는 북미 간에 해결할 문제로 좀 남겨놓은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역할을 그분이 좀 할 수 있게끔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남겨준 측면이 더 강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핵화만큼이나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군사 분야 합의 관련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평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건 NLL을 포기한 것이다. 서해 북방학에서는 포기한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남북 간의 긴장, 남북 간의 어떤 갈등, 남북 간의 전쟁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위협하거나 전쟁을 하겠다고 도발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 6.25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 연평도 포격까지 해서 수많은 도발, 심지어 그 햇볕 정책 시기 중에는 잠수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또 침투 공작이 있었습니까? 그런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마치 그간에 남쪽과 북쪽 간에 서로 간에 무슨 싸움이 있어가지고 공동의 책임이 있는 듯이 이렇게 자꾸 시각을 보고 그런 측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좀 약간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려가 야당의 대표 입장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NLL 같은 경우 이것도 사실은 NLL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바로 인천공항이 그 앞입니다. 인천항이 바로 북한 바다, 북한 땅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NLL 부분이 확실히 방어되지 않으면은 사실 인천항이며 인천국제공항이며 거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NLL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교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아주 이번에 이제 야당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뭔가 우리가 흐릿하게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땐 또 하나 걱정하는 대목들은 야당에서는 근데 DMZ 군사 분계선상에서 서로 상당히 비행 구역을 갖다가 금지구를 설정하고 여러 가지 GP를 후퇴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군사 분계선상의 가장 큰 위협은 장사정포입니다. 수천 문이나 되는 이게 그 경우에 따라서는 백 킬로, 수원까지 날아가는 정도의 아주 장사정포가 북한에 지금 수천 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동안 우리 지금 전방의 부대들이 이 무인기를 통해서 북한의 장사정포가 빨리 나올 때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소리 불바다가 됩니다, 정말. 그래서 그 대목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자산들을 무인 정찰기를 띄워놨던 겁니다. 그걸 지금 각 부대마다 다 만들고 있고 국방 예산도 상당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그 위에서 무인기조차도 띄우지 못하게 하면은 북한은 그 경도소에 감춰놓은 장사정포를 순식간에 꺼내서 남쪽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무기를 그렇게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장사정포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걸 그건 실질적인 감시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감시와 정보 자산인데 그런 문제에서 아마 야당과 지금 군에서는
실제로 걱정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국방회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완해야 될 테고 앞으로 협상에서도 상당히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변호사님 네. 저도 뭐 일단 우리가 두 가지 전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이제 NLL이라는 거는 남북 간에 어쨌든 합의된 경계선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휴전 이후에 존속돼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지켜왔고 그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그 브리핑을 하면서 40km 그랬는데 재보니까 달랐다.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좀 실수였던 것 같고요. 사실 처음부터 딱 얘기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NLL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선입니다. 근데 지금 서해 5도의 위치를 보면 굉장히 우리 그 평택이라든지 김포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황해도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맑은 날에 보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20km, 10에서 2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안포가 바로 날아오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다 그러면 그 해안선에는 그 황해도 해안선에는요 많은 뭐 해안포와 장사정포와 실크홈이라든지 햄릿, 샘릿 미사일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백령도 전쟁이 초기 양상이 대부분 보면 백령도를 바로 점령하고 들어올 것이다라고 봐요. 백령도를 물론 해병대가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 군사력 차이가 뭐 대여섯 배 정도 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 황해도 주변에 있는 그 서해 5도를 위협하는 어떤 해안포라든지 장사정포, 그다음에 뭐 지대함 미사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완화 조치를 취하는 거는 바다의 면적이 중요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EEZ 한다든지 해안선을 경계할 때는 바다의 면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거리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전쟁 위험을 감소하는 거라 본다 그러면 저는 무기 대 무기로 봐야 된다. 무기 감소 측면에서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나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이게 비행 금지 구역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보 취득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 이제 미군 자산에 의존하고 있긴 하지만요. 일단 인공위성이 있고 유투기가 있고 뭐 글로벌 호크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RF-16이 있고 그다음에 뭐 금강 정찰기라든지 백조 정찰기 있거든요. 근데 무인기는 근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정찰기들은 장거리나 이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유일하게 무인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인기를 같이 못 띄웠을 때 북한은 모든 거를 못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주 일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그 정보 자산들은 그 존에도 보면은 바로 휴전선 인근에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유투 같은 경우는 한 20km 이상에 뜨고요. 휴전선 아주 남쪽에서 24시간 돌아갑니다. 인공위성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글로벌 호크라든지 인공위성도 앞으로 한 5개 정도 띄울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전방에서 무인기 못 띄우는 게 정보자산 취득에서 큰 마이너스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이 군사 분야 합의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걸 얼만큼 온전하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10% 이상 반등했습니다. 이건 그만큼 굉장히 좀 응원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갤럽 조사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갤럽 조사 해설에 보면 어제 조사 보면요. 지금 이게 지난번 4.27인가요? 그 판문점 첫 정상회담 때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10% 올랐습니다. 80% 가까이 나왔던 거죠. 그때 70%대에서 80% 올랐거든요. 또 이게 역대 대통령이 사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보면은요, 2015년에 8.25 이제 남북 간의 군사 합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막 북한이 뭐 목침 도발인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도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했을 때 무려 15%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잘한 건 잘했다 이런 게보다는 어쨌거나 지금 그 군사적으로나 뭐로 보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진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지 여부를 떠나서 이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대목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게 한 60% 넘어 되다가 이번에 49%로 떨어졌거든요. 절반 이상 정도만 이번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북한이 이행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 신뢰는 절반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모르겠다는 부분이 이제 딱 절반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제한 부분이 있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우선의 여론조사 기간 3일 내내 굉장히 극적인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또 효과도 있고요. 아무래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하시는데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네, 뭐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요. 일단 지지율이 좀 떨어졌던 게 기본적으로 뭐 집권 2년차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최저임금과 일자리 문제, 민생 문제가 나오면서 많이 이제 하락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항상 이제 안보 문제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국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이번 정상회담이 지지율 반등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또 민생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또 집권 2기 내각이 출범하면 뭐 심기일전해서 잘 해나가면 아마 지지율은 뭐 계속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한번 확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국회에 좀 집중을 못했거든요. 한동안 워낙 이 남북 정상회담 이슈가 거의 모든 뉴스를 덮어서. 근데 국회에서 지금 아주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재철 의원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왜 압수수색 당했는지부터 저희가 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천천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국회거든요. 예.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이제 국회가 정부의 예산 집행, 이제 세수와 세출, 어떤 세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정부의 예산 데이터베이스, 예산 그걸 볼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심재철 의원실도 보좌진도 접근했다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백스페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백스페이스를 눌러보니까 예. 이 다른 자료들이 좀 있더라 이거예요. 공개되지 예, 않았던, 예. 예. 그래서 그 자료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료를 그런데 이제 불법이다라고 이제 기획재정부와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고 청와대는 이야기하고 있고 심재철 의원실 쪽은 이 기자들을 불러서 시연을 해가면서 이거는 기재부에 그렇다면 기재부의 시스템의 문제이지 정부의 시스템의 문제이지 우리가 그 예산 국회를 위해서 또 국정감사를 위해서 정부의 예산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권리고 또 그건 허락까지 받아서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넘어서 우리가 구해진 자료 우리가 무슨 해킹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걸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백스페이스 2번 눌러가지고 됐던 건데 그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렇게 접근되는 걸 다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그 자료에. 그게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근데 해외 출장비 청와대 해외 출장 지출 내역 중에 보면은 이것이 한방병원에서 지출돼 있는데 그 호텔은 한방병원이 없다든가 뭐 이런 문제인데 지출 내역에 대한 청와대의 그런 그 해외 출장이라든가 각 정부 부처 주요 정부 부처의 지출 내역에 대한 것에서 여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적절하지 못한 곳에 지출했다 이런 의심이 만일 그렇다면은 뭐 이제 그런 문제는 국회의원이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큰 문제였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국회가 이제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이거 이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죠. 만일 사실이 아닌 방식으로 또는 지금 심재철 의원실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단순히 백스페이스 정도가 아니라 뭐 아주 다른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정부의 그 데이터베이스 접근했다고 한다면은 또 그건 그대로 또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 의원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내용도 이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겠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현 변호사님께 이쯤에서 얘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국 아마 시작은요. 이게 특활비에서 시작된 게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특활비라기보다는 이제 업무 추진비. 그러니까 특활비와 업무 추진비가 좀 다릅니다만 특활비는 뭐 정보 활동이라든지 보안 활동이고 업무 추진비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쓰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특활비나 업무 추진비, 특활비는 이제 내용 자체 공개는 안 되고요. 업무 추진비는 아마 이제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이제 공개가 안 되는 부분, 사용 내역들까지 이제 공개를 했다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아마 수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절차적으로 뭐 적법한지 불법한지는 가려지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관리상의 문제였다면 당연히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이겠죠. 근데 어쨌든 이 심재철 의원 쪽에서도 이게 원래 공개가 안 되는 자료라는 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다. 니네 실수 아니냐.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되는 자료라는 거는 저는 이제 일단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럼 물론 뭐 법상 그게 문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공개가 안 되는 내역이었더라면 당연히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동안도 이게 뭐 실제로 공개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분을 본다 그러면 우리 그 이제 절차상 문제 이런 그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보면 이제 독수독과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절차가 위법하면 그 취득한 증거도 위법하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훔쳐서라도 증거를 가져오면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불법적인 행위가 막 성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이 정보 자료 취득이 불법적이냐 아니냐 그걸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건 아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 내용이 좀 논란이 되는 여지가 그러니까 내용으로 따진다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알 권리를 우선할 거냐, 절차를 우선할 거냐라는 예. 문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 권리를 우선할 경우 굉장히 어떤 심각한 위법이 있다, 불법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근혜 정부의 어떤 국정농단이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정도라면 알려야 되지 않냐. 그래도 절차 문제 있습니다. 우리 JTBC 그 태블릿 PC 나왔을 때도 이거를 가서 훔쳐서 왔느냐 아니면 그냥 갖고 왔냐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됐거든요.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이었지만 절차가 중요해요. 그만큼.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를 지켜야 되거든요. 이 만약에 자료 취득 자체가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 약간 불법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물론 불법이 여부는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걸 함부로 공개하는 풍토가 돼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그 2년 전에 JTBC에서 태블릿 PC를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을 때 입수 경위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그 내용에 굉장히 집중을 그렇죠.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 이제 절차적인 그렇죠, 문제를 그렇죠. 저희가 좀 따져본 것 같은데 이 내용과 그리고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교수님 생각은? 지금 이게 형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가 국회 일을 하다가 한 겁니다. 이게 뭐 예. 다른 뒷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또 예산국회에서 정부가 예산을 적정하게 지출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제공된 데이터베이스를 보다가 생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보도를 보면은 정부가 그동안에 그 심재철 의원실에 그 취득한 자료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돌려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 우리 다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이랬던 것 같고 그 내용이 이제 무엇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공개 범위냐 그리고 공개 범위라면 지금 우리 현 변호사님 말씀하시다시피 그것이 심재철 의원 쪽에서 그걸 아주 불법적으로 취득한 거냐 뭐 이런 이제 법적인 문제 생기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아마 지금 야당 쪽에서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씩 예.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큰 관심은 그 자료를 둘러싸고 자료의 공개를 둘러싸고 지금 상당히 어쨌든 청와대 정부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의 예.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가 굉장히 지금 큰 뜨거운 감자가 그 자료 내용을 보니까 심재철 의원 이렇게 들어서 여기 몇 월 며칠 얼마 이미 보도는 나갔고 네. 이게 만에 하나 조금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입수를 했다 이 자료를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물을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위법의 그 불법의 어쨌든 정도로 나오겠는데요. 지금 예. 말씀한 태블릿 PC 같은 경우 국정농단, 그 대통령과 바로 어쨌든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국가 지도자 대통령이 과연 누구냐 이 정도까지 의문이 갔던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게 지금 아까 한방병원 말씀하셨지만 그건 아마 입력 코드상의 문제다 해명했거든요. 병원 코드와 한방병원 코드가 비슷하다. 그리고 지금 휴일에 뭐 미용원을 갔다든가 슈퍼를 갔다든지. 근데 그게 뭘 사는지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거든요. 뭐 일요일 날도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일반 뭐 정부기관에서 안 되지만 24시간 체제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상황실이다, 비상 상황실이다. 그럼 가서 뭐 음식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정도 나오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 태블릿 PC에서 나오는 그 정도였던 아주 심각한 위법이라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얼마나 과연 뭐 심재철 의원이 다 자료는 갖고 있을 걸 보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못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특활비를 뭐 누구한테 갖다 줬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따로 뭐 비자금을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절차적인 문제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반응 하나만 짚어보고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금 굉장히 격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는 손버릇 나쁘면 혼내는 법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심재철 의원이 어른이니까 보좌진들을 이제 어린애라고 생각하고 예. 두고 어린애들이 뭘 잘못했으면 어른이 꾸짖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굉장히 야당을 저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기국회 시기에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그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이건 여야를 그렇죠. 떠나서 국회 차원에서 아마 국회의장도 이 문제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한 뭐 달포 전인가요, 2주 전인가요, 신창현 의원이 중요한 국토개발 정보를 공개를 누설을 했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도 그 문제를 사과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건 뭐 이렇게 전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사실 신창현 의원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죠. 근데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인제사 남부지검에 그걸 배당을 해서 우선 고발인 조사부터 한다고 하는데 이게 죄를 따지려고 그래도요. 그리고 무슨 예전에는 사실 검찰이 할 때 여야 좀 눈치도 보고 형평도 따지고 이래서 했던 것 같은데 국회에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상당히 그래서 저는 정기국회 시기에 예산국회 시기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국회를
압수수색이 되나 이런 약간 의구심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자료가 무엇인지 뭐 그 수사 결과를 봐야 알겠죠. 과연 얼마만한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득을 했는지, 과연 그랬는지, 또 왜 그렇게 민감하게 또 정부와 국회가 대응하는지도 청와대가 대응하는지도 한번 이거 뭐 수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형평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 신창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자료가 일단 비밀인지 여부는 아마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신도시 어디에 들어가고 곧 나올 내용이었죠. 그렇죠. 곧 나오기 때문에 정책에 미쳤고 결국은 이 부분 이번에 이제 제외도 된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공개됨으로써 더 이상 예를 들어서 그 자료를 회수하거나 이런 문제가 없던 거예요. 이미 내용이 다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몇 가구 들어간다, 면적이 얼마고 몇 가구 들어간다. 그래버리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47만 건이나 되는 자료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중에 일부는 공개하고 있지만. 근데 이 자료가 그럼 과연 이게 공개돼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다른 차원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